북한의 발끈에서 한국의 발전을 보았다. 최근 한국에서 발사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참변 등 보복을 예고한 북한이 국경선 부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시종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혀 언제든 실전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무인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음에도 북한은 5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명이나 물질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북한이 이처럼 유난을 다 떨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의 허술한 방공 시스템의 꼬라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은 진짜 5번이나 입을 털었습니다. 12일 김여정은 첫 번째 담화에서 한국 공군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턴 뒤 한국군 반응에 발작 버튼이 눌린 13일에는 3차례 연속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조성,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겁박했고 14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마치 AI 같은 북한 군인들의 비장한 모습을 비추면서 김여정이 추가 담화로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 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라고 했다가 15일에는 동해선, 경의선 등 북한 지들 도로를 폭파시키며 한국을 군부 깡패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미사일이라도 쏜 줄 알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왜 이렇게 나대는가 싶었는데 추후 드러난 보도에서 무인기가 평양에 무려 3차례나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김정은 집무실 바로 위에서 무인기가 유유히 하늘을 떠다녔던 것이라 북한 지도부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죠. 북한이 최고조의 빡침을 표출한 뒤 가장 먼저 했던 군사적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국경선 부근 포병들을 사격 준비 태세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북한이 포병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죠. 북한이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힌 8개의 포병여단은 주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전방부대인데요. 몇몇 언론들은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가 동시에 서울을 향해 포격하게 되면 5,000발 이상의 로켓 미사일들이 떨어져 마치 한국은 손도 못 쓰고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데 과연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전멸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유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보유 중인 장사정포는 모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된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사나 군사 채널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장사정포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제74 집단군이 운용하고 있는 122mm MLRS인 PHL-81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대표 MLRS인 천무와 달리 북한과 중국의 MLRS는 각각의 구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무는 하나의 차대에 122, 239, 400, 600mm 등 다양한 구경이 탑재가 가능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교체가 불가능한 하나의 모델로 적용되는데요. 군미 천하 속 훈련에서는 부대원들이 로켓을 이동시켜 발사대에 안착한 뒤 조준 후 발사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수준이 참혹하여 마치 하나의 예능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按照首领的战斗任务，红队进入了终极对决的比拼之中。首先，他们2人一组开始向车载定向管装填火箭弹。这个来自志愿军战歌连的战炮班，从这场终极英雄比赛的开始到现在，始终保持着那种雄赳赳、气昂昂的劲头。8名炮手根据各自的职责任务，有条不紊地进行机动前的准备。122毫米火箭炮每枚火箭弹的重量有60多公斤，要装填到40根定向管中，不像线膛炮那样有炮后闭锁装置支撑固定，装填后还将面临复杂地形上的行驶机动，既不能出现行驶掉弹现象，又要确保进入阵地后就能发射。这就要求火箭弹的装填不仅要争分夺秒抢速度，更要准确到位讲质量。
现在火箭弹已经装填完毕，炮手们登上炮车，开始机动。 40발의 122mm 미사일을 전부 탑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무기 유튜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缺点它的重装填时间蛮久的60分钟。 반면 천무의 경우 탄을 하나씩 채워서 넣는 방식이 아닌 탄창처럼 하나의 포드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내장된 발사대 크레인으로 2명 미만의 최소 인원만 있으면 되고 교체 시 드는 시간은 불과 5분밖에 되지 않죠. 특히 각각의 포드에 다른 구경 미사일을 장착하여 전술 및 상황에 따라 대응 공격을 할 수 있고 전용으로 개발된 탄약 운반 차량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장수정포가 동시 타격하게 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말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포 공격의 경우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우선 방어 측면에서 북한은 무인기가 세 차례나 김정은 사무실 위를 떠다닌 것에서 알 수 있듯 허술하며 최근 한국은 LAMD의 조기 전력화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의 장수정포가 모든 탄약을 다 쏘아부을 수 있다고 쳐도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동시에 대응 공격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40발의 로켓을 쏜 뒤에 1시간의 재정비 시간을 가져야 하는 반면 천무는 5분 후 바로 재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화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무 한 대가 북한 장수정포 대비 최소 12배 이상의 화력을 지닌 것이죠. 한국이 총 367문의 천무를 양산하기로 했으니 북한은 122에서 600mm의 MLRS를 총 4,404대 만들어야 화력에서 겨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수정포 대응 체계인 LAMD의 빠른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 2조 8,900억 원을 투자해 2039년까지 배치하기로 했으나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ADD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대략 10년 앞당겨진 2029년에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의 명품 다목적 레이더인 MFR의 성능이 화제인데요.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다연장 로켓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추적 요격할 수 있어 국내 주요 핵심 시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데 하나 측 설명에 따르면 해외 유사 무기인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탐지 및 추적 성능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의 포 기술이 몰라보게 달라진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기술이 개발 완료된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단순히 155mm 포탄을 쓰는 K9의 사거리만 늘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적 특성상 K9뿐만 아니라 239mm 천무 등 한국 포병 사거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연장탄 기술의 핵심은 복합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 비빈 것인데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술을 한국에 해낸 것으로 바로 항력감수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을 하나의 포탄에 복합 적용시킨 것이죠. 항력감수탄은 비행 중 항력을 줄여 사거리를 늘려주는 방식인데 탄 뒤편에 위치한 항력감수제에서 가스를 분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조 추진탄은 마치 부스터처럼 포탄이 비행하는 중간에 2차 로켓 모터가 세로에 점화되어 추가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친 것이 한국의 155mm 사거리 연장탄이죠. 이로써 기존 40km에서 약 65km까지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융합 기술은 차기 천무 개량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ADD는 239mm 천무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 80km에서 200km로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덕티드 로켓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행 중 공기 흡입구를 통해 산소를 흡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항력 감소, 로켓 보조 추진 기술, 여기에 덕티드 기술까지 접목하게 된다면 사거리가 200km는 가뿐히 뛰어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한국 방산학회장은 천무 개량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를 800km까지
세 가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하나의 첨단 미사일로 개발하려는 한국. 사실 이 분야가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유비빔 씨의 말대로 한국은 비빔의 민족인데요. 한국 방산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빔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 태동이 러시아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을 하나로 융합해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추며 시작한 것이 한국의 무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며 많은 부분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특유의 비빔 스킬은 장점으로 남아있죠. 호주에 수출된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 한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 인류 기업들이 지닌 기술력을 한화해서 한데 모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갑차로 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짬뽕탕이 아니냐며 비하하지만 정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곧 실력이라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빔의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는데요. 각기 고유의 나물이지만 하나로 어우러지면 비빔밥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멋진 음식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은 그저 예전의 것을 답습하며 현상 유지를 해오기만을 급급해왔으니 절대 혁신과 융합의 나라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너넨 우리한테 못 비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